2024년 1월 19일 오전 4시 20분 캐나다 위니펙 관제실로 캘러거에서 토론토로 향하는 모닝스타 에어 익스프레스의 화물기 조종사로부터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교신을 받게 됩니다. Yeah, is there any active military airspace just like north of Winnipeg? No, nothing I'm aware of. You said north of Winnipeg? Yeah. No, not right now. Lots of active bright lights, information 3, and they look like they're at like 500 or something, just trying to figure it out. And you said around 50,000 feet, roughly. Is that correct? Yeah, it looks like it. I mean, it's hard to say, but yeah, it keeps being like 3 to 4 really bright lights, and they kind of were in like a triangle formation, and then it looks like they're a little dipper for a bit, and then they disappear, and then they come back. 당시 조종사의 말에 따르면 위니펙에서 북쪽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3개에서 4개의 불빛이 삼각편대를 유지하며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제실은 그 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군사활동도 없고 그 빛이 무엇인지 현재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 관제실에서는 불빛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주변에 비행 중인 항공기들에 그 불빛이 보이냐는 교신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조종사는 혹시 인공위성을 잘못 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온타리아주 해밀턴에서 위니펙으로 향하는 카고젯의 조종사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그러한 불빛을 보았다고 답합니다. 그러며 그는 불빛 전체가 움직이고 삼각형과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며 비행 중인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유사한 목격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니펙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웨스트젯의 조종사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그런 일이 서너 번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플레어 에어라인의 조종사가 불빛이 보인다는 답신을 하게 됩니다. Yeah, it's quite bizarre. There's around 6 of them just randomly doing some formation flight at high altitude at 12 o'clock, flight 600. 이러한 내용의 교신은 최초 4시 20분경 모닝스타 에어 익스프레스 화물기 조종사에게 보고받은 이후 관제실의 근무자가 교대되고 오전 6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And Morningstar 7062, I missed your comment there. What were you saying about the lights? Definitely not satellites. Okay, thanks very much. I'm just talking to the controllers that I'm taking over from, and I guess we'll file it's called a service report. Okay, yeah, it's like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in like the 15 years of night flying that I've done. 당시 이상한 빛을 목격한 비행기는 모닝스타 에어 익스프레스, 플레어 에어라인, 그리고 2대의 에어 캐나다 항공편의 조종사를 포함해 총 4대의 비행기 조종사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1월 23일 캐나다 민영 방송사 CTV 뉴스에 보도되며 화제가 됩니다. 당일의 보고서는 캐나다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브 캐나다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캐나다 교통부에 제출되고 혹여나 적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비행체, 불법 밀수 활동으로 보이는 공중 및 지상의 물체를 확인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보고서를 받은 캐나다 교통부는 CTV 뉴스의 보도대로 그 불빛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북미 항공우주방어 사령부, 공군, 교통부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후의 관련 정보는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정보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UAP 연구과학연합의 이사 로버트 파월은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해 정확히 무엇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회의론자인 믹 웨스트 또한 그날의 조종사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을 잘못 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수평선 아래에 있을 때 스타링크 위성의 평평한 바닥이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반사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위성이 존재하기에 이는 물체가 원을 그리거나 삼각형으로 이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3D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당시 조종사들의 위치와 시간을 입력하면 반사되는 불빛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파월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현상은 순간적일 뿐 시간 단위로 지속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당시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만으로 파악해야 했기에 정확히 무엇이라 판단하기에는 힘들지만 일부에서는 수년을 날아온 베테랑 조종사들이 스타링크를 오인해 보고했다는 게 말이 될까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접한 다수의 사람이 아마도 당시 조종사들은 인공위성을 잘못 본 것으로 생각할 무렵 얼마 뒤 추가적인 교신 내용이 공개됩니다. 2024년 1월 19일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캐나다 위니펙에서 약 1700km 떨어진 미국의 멤피스 항공 교통관제실에도 유사한 내용의 교신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Yeah, they're out to the west. Intermittently, and then they split to different directions, and then came back in. Aliens. Where are the lights located? We're north of Birmingham, facing west. We see multiple lights. Would it be the Starlink? Negative, I don't think so. Starlink doesn't flash. 3 of them in a triangle formation.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다수의 조종사가 본 불빛의 정체는 단지 인공위성에서 반사되는 불빛을 착각한 것일까요? 삼각편대를 이루며 움직이는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86년 11월 17일 일본 항공 잘 1628 보잉 747 화물기가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도쿄로 향하는 일정을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17시 15분 기장인 테라우치 켄지를 포함해 3명의 승무원은 앵커리지 공항에 접근하며 알래스카 북부에서 이상한 빛을 보게 됩니다. Center 1628 Heavy Anchorage, good afternoon, squawk 1550, go ahead. They have air traffic in front of us. Center 1628 Heavy. 左前方になんかこう明かりが2つですね。 승무원들은 항공기의 왼쪽에서 2개의 밝게 빛나는 물체를 목격하게 되고 처음에는 다른 항공기로 판단해 그 옆을 따라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안전한 착륙을 위해 기장인 테라우치는 앵커리지 관제실로 교신을 보내게 됩니다. 관제실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신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레이더에서 놓친 비행기는 끔찍한 사고 또는 어딘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제실에서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Center 1628 Heavy, sir, if you're able to identify the type of aircraft, if you can tell whether it's military or civilian. Okay. It is what? 그리고 앵커리지 관제실은 1628편 항공기에 알려지지 않은 그 비행체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테라우치 기장은 어느 소속의 비행체인지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흰색 또는 노란빛의 큰 물체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이에 앵커리지 관제실은 혹시나 하는 비상사태를 예방하고자 비행기를 360도 돌린 뒤 교통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 요청합니다. 테라우치 기장은 관제실의 요청에 따라 비행기를 360도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 뒤 관제실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황은 모두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앵커리지 관제실에서 다시 한번 교신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군용 레이더가 1628편 비행기의 뒤쪽과 왼편에서 의문의 비행체를 포착하게 됩니다.
관제실에서는 군용 레이더가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한 이후 앵커리지로 접근하고 있던 주변 항공기에 1628편 비행기의 뒤쪽과 왼편으로 또 다른 비행체가 보이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도 레이더에서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본 항공 1628 비행기는 무사히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하게 되었고 곧장 미국 연방항공국 FAA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승무원을 조사했던 조사관은 이들은 정신적으로도 정상이고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라우치 켄지 기장은 29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비행기를 쫓아오는 밝은 빛을 잘못 보았다고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비행기에는 기장인 테라우치 외에도 타메우지 타카노리 부기장을 포함한 엔지니어였던 츠쿠바 요시에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괄되고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FAA 측에서는 군용 레이더에 포착된 내용은 흐지부지하게 처리하고 아마도 레이더의 화면상 항공기가 우연히 분할된 것으로 즉 화면상 오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페어뱅크스 FAA 항공 관제실에 기록된 레이더 화면을 참고하며 당시에는 일본 항공 1628편만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라우치 기장은 그 비행체는 무려 640km를 따라왔고 시각적으로나 레이더에서 다른 비행기는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기장이었던 테라우치 또한 다양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1987년 1월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테라우치는 자신들을 따라오는 비행체 2대와 뒤쪽으로 모선과 같은 거대한 비행체가 있었다며 우리 인간은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로 인해 회의론적인 입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테라우치 입장에서 뒤쪽의 비행체는 군용 레이더로 포착되었다는 교신의 내용을 듣고 난 이후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뿐더러 다른 승무원 2명은 빛만 목격했을 뿐 FAA 조사 당시 뒤편의 비행체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학잡지사의 편집자이자 UFO 조사관이며 회의론자인 필립스 클라스는 승무원들을 별도로 인터뷰했을 때 사건에 대한 기억이 크게 달랐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그들이 본 것은 구름에 가려진 별이 엿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모선이라 표현한 것은 목성일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조종사라도 별을 보고 UFO로 착각하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론자인 로버트 셰퍼와 브라이언 더닝 또한 테라우치 기장은 매우 훌륭한 조종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외계인이나 UFO에 편견이 없어 객관적인 관찰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며 그날 저녁에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FAA 측에서는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회의론자 필립 클라스가 분석한 내용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석연차는 양측의 내용에 현재는 일본 항공 1628편 비행기 조종사들이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분명 잠깐이지만 군용 레이더에도 탐지가 되었던 그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오류와 승무원들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2023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백발의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건의 57주기를 맞이해 모인 이들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공유하며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저마다의 의문을 서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보았던 것과 갑자기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며 진실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1966년 4월 6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웨스톨 고등학교에서 이상한 것이 목격됩니다. I was precipitating various chemicals in order to make crystals, and I just happened to be looking out the window, thinking how to fudge my science report, while I saw directly south
was something that I'd never seen before. 수상한 비행 물체를 본 것은 그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One of the kids yelled out, look up in the sky, you know, it's flying saucers. And I remember we all looked up and it really was a flying saucer. I mean, from what you imagine, a flying saucer, it was a round silver disc. And it seemed to be very low over the school. And I remember kids screaming and running inside of this. 운동장에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 느닷없이 나타난 UFO를 본 학생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The student came in, was hysterical, leaned up against a sliding door, screaming, "There's a flying saucer in the oval." And of course everybody started to head towards the door and the teacher said, "Sit down, it's not recess yet." And a few minutes later the bell went off.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의 떠들썩한 소리는 교실 내부까지 들려왔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학생들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And what do you recall happened from the moment that there was a commotion on the day, I guess? I was in the science class when the girl ran in and said that she'd seen the flying saucer. And So you were in Mr. Greenwood's class? Right. Yeah. Okay. And we all laughed at her and got in trouble for laughing. And he went out, and I think we followed out after that. And everyone in the oval were all looking up, so I looked up where they looked up. And lunchtime, during our break, we left. We weren't supposed to, but yes, you know, kids being kids. Yeah. And we all came over here, and what I saw was where it had actually landed. 때마침 쉬는 시간이 되어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UFO가 착륙한 듯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운동장에 나와 있던 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 see Andrew Greenwood, the science teacher, coming towards me, and he said, "Did you see it? Did you see it?" And he pointed up in the air, and I said, "No, see what?" I have a very, very clear picture of him, and I remember almost exactly what he said. And he said it was up in the sky, it moved in incredible speeds. 당시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던 클로드 밀러는 건물 한 구석에서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온 앤드류는 클로드에게 경비행기들이 UFO를 추격하고 있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선생님이었던 바바라 로빈스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당시 함께 운동장에 나와 이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조이 클라크는 오전 10시 20분경 은색의 비행체가 나타났고 그 비행체를 쫓는 듯한 경비행기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UFO는 주변을 비행하다가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사라졌고 이 모든 것은 무려 15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웨스톨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인근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16세의 폴 스미스 또한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I don't know why I looked up. I didn't hear anything. And I looked up and there's this object up there in the sky, you know, and it's not an aeroplane. 한편 웨스톨 고등학교의 운동장에서는 겁에 질려 패닉에 빠진 학생들도 있었지만 호기심에 UFO를 쫓아 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A lot of the kids took off towards where it seemed to go and it disappeared down behind the trees. Tanya and I and this other girl, we were over the fence. Tanya was in the lead and we ran towards where it was coming down. I lost sight of Tanya. 잔뜩 흥분한 아이들은 울타리를 넘어 UFO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갔고 선생님들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UFO를 목격하게 됩니다. The craft probably would have been about there, and there was another one set back a bit on an angle, probably just about there. There's a few kids walking around there, and I was the only one on this side. I got up to it to want to touch it, and it was, well, you could feel heat about a metre away coming from. It was pretty warm or hot. 근접해서 목격한 학생들은 UFO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열기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UFO를 가까이에서 목격한 타냐라는 학생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Tanya went back to school and basically had gone all to pieces. There was definitely an ambulance on the oval and I was told that she'd been taken away in the ambulance, and that was the last time I ever saw her. UFO와 가까이 접촉했던 학생 중 타냐는 학교로 돌아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 후 타냐와는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바탕의 소란이 있고 난 후 학생들을 소집한 웨스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잘못 본 것이라며 하늘에 떠 있던 것은 열기구일 뿐이라는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나지 말라 지시합니다.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그라함은 각 반의 상황을 살펴보며 복도를 걷던 중 제복을 입은 남자가 바바라 선생님에게서 카메라를 뺏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바라 선생님은 처음 UFO가 나타났을 무렵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촬영하고 있었기에 이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하교가 허락된 이후에도 이상한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웨스톨 고등학교 UFO 목격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화제가 되어 퍼져나갔고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은 교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몇몇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경찰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경찰들은 이 사건은 기상관측용 기구를 착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격했던 이들은 분명 기상관측용 기구는 아니었다며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날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에게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입막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UFO가 착륙했던 지점으로 군인들이 몰려와 연신 땅을 파고 수색하는 듯한 장면이 목격되며 의혹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전부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군인들이 몰려와 이를 조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당시 학생들이었던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있었습니다. UFO와 접촉하고 사라졌다는 타냐의 플레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웨스톨 고등학교 UFO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당시 학교에 재학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400명 이상의 목격자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냐라는 인물의 플레임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고 그나마 타냐라는 이름만 기억하던 당시 웨스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랜스 브라운은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타냐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가진 학생이었고 강제 전학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목적을 이유로 학교에서 사라진 타냐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곧장 인터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진행한 인터뷰 속 타냐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진화하고 극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진행했던 셰인 라이언은 2021년 타냐로 보이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다른 목격자들이 말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며 아마도 그날 학생들이 본 것이 기상관측용 기구가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1956년 영국이 마랄린가 지역에서 핵실험을 한 이후 주기적으로 대기의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관측용 기구가 사용되었습니다. 1966년 4월에도 4차례 관측용 기구가 떠올랐고 사건의 전날 4월 5일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밀두라에서 이륙한 관측용 기구가 경로를 이탈해 웨스톨 고등학교 인근까지 흘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였기에 직접 보았던 목격담과 의견들이 무시되어 현재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고 친구를 잃어버린 슬픔을 공유하며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건의 의혹만 쌓여가고 그날의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학생들이 본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콜롬비아 항공사 비바에어 소속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조종사 세자르 무릴로 페레즈는 메데인 상공을 비행하며 창밖을 내다보던 중 구름 사이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특이한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자신이 보고 있던 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기판을 촬영해 자신이 현재 3만 피트 상공에 날고 있음을 기록한 뒤 페레즈는 곧바로 카메라를 창밖의 구름 쪽으로 향하며 물체를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이 물체를 확대하자 선명한 큐브 모양의 비행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레즈는 1월 31일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물체의 크기가 대략 3에서 4m 정도 되어 보이고 구조로 볼 때 그동안 알려진 비행 물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른 비행기나 미사일, 드론으로 판단하기에는 물체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태양 풍선과 같은 특수한 풍선으로 보기에는 높은 고도로 인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페레즈 또한 풍선이라 생각하지만 조건들이 적합하지 않고 고도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페레즈가 영상을 조작하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페레즈 자신은 비행기 조종사이지 영상을 조작할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공개한 영상은 원본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원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는 드론이나 항공기를 보고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페레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항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UFO를 목격하고도 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UFO 연구가들은 해당 사건과 같은 일들은 각국의 조종사 중 일부가 이미 목격한 적이 있고 페레즈와 같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밝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모선을 따로 둔 소형 탐사선이고 지구의 샘플을 수집 중인 외계 UFO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유형의 UFO가 촬영된 것을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대서양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FA-18F 슈퍼호넷 전투기 파일럿은 35,000피트 상공에서 은색의 비행 물체와 조우하게 됩니다. 미 국방성 소속 UAP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서 최초로 이 사진이 공개되며 정찰용 풍선 같은 특수한 풍선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마주했던 2명의 파일럿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수한 풍선과도 마주한 적이 있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풍선과 비행체를 착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으며 실제로 조종사들은 풍선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았고 주변 기류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4년 버지니아 해안에서 한 UAP를 추적하며 작전을 수행하던 조종사들은 2대의 전투기 사이로 큐브형 비행체가 가로질러 날아드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라이언 그레이브스 중위는 충격적인 그날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폭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인 라이언 그레이브스는 2023년 7월 26일에 열린 UAP 청문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UAP를 목격하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일상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일 미국 상공 65,000피트에서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이 발견되어 F-22가 출격해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특수한 정찰용 풍선들이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미 정부 또한 그동안 파일럿들이 보았던 UAP 현상은 이러한 특수 풍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UFO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비행 접시의 형태가 아닌 현재는 큐브와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의 UFO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큐브 형태의 UFO는 비단 비행기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목격되어 이러한 사례들 모두를 특수한 풍선이라 단정지어 결론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목격한 페레즈와 같은 비행기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큐브형 UFO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냉전시대 1970년 9월 8일 저녁, 팽팽한 긴장 속 영국과 나토의 국가들은 소련의 항공기에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공군의 레이더에 소속을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가 북해의 상공에서 포착됩니다. 미확인 비행체의 대부분은 소련 소속 비행기인 경우가 상당수였기에 이 비행체 또한 그러한 경우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미확인 비행체를 확인하기 위해 영국 링컨셔의 제5비행대 교환 조종사로 파견 나와 대기 중이던 미 공군 소속의 조종사 윌리엄 샤프너 대위가 BAC 라이트닝 전투기에 탑승해 출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40분경 문제의 비행체에 접근하는 중이라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교신은 끊어지고 전투기와 함께 그대로 실종되고 맙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실종된 위치를 주변으로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전투기를 포함한 샤프너 대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0월 7일 영국 해군이 플랜버러 헤드 근처 해저에서 샤프너 대위가 탑승했던 라이트닝 전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저 발견 3개월 후 인양 작업이 진행되었고 전투기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전투기는 놀라울 정도로 손상되지 않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투기 조종실에 있어야 할 샤프너 대위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샤프너 대위가 사라진 것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탈출의 흔적이 전혀 없고 전투기 조종석의 캐노피조차 개방되지 않은 채 샤프너 대위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매체에서 샤프너 대위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가 쫓고 있던 비행기가 소련의 비행체가 맞는지, 혹시 UFO를 발견하고 샤프너 대위만 납치된 것이 아닌지 각종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되었을 시점 출격한 것은 샤프너 대위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영국의 레이더에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된 직후 샤프너 대위 그리고 나토군 쪽에서의 전투기, 또 하나는 소련군 쪽에서도 이 비행체를 확인하고 출격한 것입니다. 북해의 상공에 나타난 미확인 비행체 하나를 두고 영국, 나토, 소련 모두가 적기라 판단하고 출격한 것인데, 그중 위치상 가장 가까웠던 샤프너 대위가 미확인 비행체와 조우하고 그대로 실종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도 영국 공군 측에서는 당시 기상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고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캐노피가 닫혀 있고 탈출의 흔적이 없는 전투기 조종실에 분명히 있어야 할 샤프너 대위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 중이던 토니 도드는 사건의 다음 날인 오전 8시 17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미확인 비행체가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샤프너 대위의 마지막 교신 중 푸른 원뿔형 비행체가 빠른 속도로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교신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해당 사건은 영국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모두 파쇄했다고 주장하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밀로 붙여진 채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미확인 비행체는 지속적으로 목격되었고 2002년 샤프너 대위의 아들이었던 마이클과 글렌이 사건을 공개하고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달라 영국 국방부에 공개 요청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8년 이상하게도 최초 국방부에서 파쇄했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런던의 국립문서보관소 UFO 부서에 보관되어 있었다며 사건의 자료를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토니 도드가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중 교신 내용 또한 공개되었는데 밝은 불빛의 미확인 비행체와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접근하는 중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샤프너 대위가 쫓고 있던 미확인 비행체는 흔히 생각하는 외계인의 UFO가 아니라 당시 영국 공군과 나토에서 시행한 기밀 작전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련의 비행기가 접근하면 얼마나 빨리 추적하고
속도로 도달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북해 상공에 떠있던 초계기 셰클턴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UFO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조종실에서 사라진 샤프너 대위의 실종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도드는 영국 공군은 UFO가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영국의 국방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상 악화 그리고 조종 미숙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기록되어 있지만 샤프너 대위의 실종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미확인 비행체를 추적하던 윌리엄 샤프너 대위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UFO의 영상 중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원반의 비행체가 미사일을 스캔하듯 레이저와 비슷한 빔 형태의 무언가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음속의 수백 배의 속도로 날아와 미사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미사일 따위는 우습다는 듯 압도하는 엄청난 속력을 가진 이 비행체는 탄두 앞쪽을 여러 번 스캔하는 듯 하더니 곧이어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사일에 문제가 생기며 탄두 부분에서 연기가 보이고 추진력을 잃은 미사일은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UFO 연구가들은 그들이 핵에 대한 위험성과 더 나아가 인류와 우주를 위협할 만한 무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행체의 목적과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973년 로버트 제이콥스라는 인물이 캘리포니아 유리카 지역의 심야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그동안 침묵하던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합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뒤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해 군비 경쟁이 한참이던 냉전 시대 1964년 9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SM-65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 반덴버그 공군기지 1369 사진비행대 소속의 로버트 제이콥스 중위는 기지에서 약 190km 떨어진 빅서 해안가에 대기하며 특수망원경을 이용해 계획했던 아틀라스 미사일의 모든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이후 미사일은 갑작스럽게 추락하게 되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영상을 기지로 가지고 와 영상 분석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이콥스의 상관이었던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해당 영상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담당했던 제이콥스를 영상실로 부르게 됩니다. 제이콥스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영상실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CIA 소속이라고만 밝힌 회색 옷을 입은 남성 2명과 제이콥스의 상관인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 이렇게 4명만으로 구성된 제한적인 구성원으로 시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자신이 촬영한 녹화본이 생각보다 선명한 것에 감탄하고 있던 그때 미사일 주변으로 이상한 비행물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맨스만 소령은 상영이 끝나자 비거서 주변에서 혹시 장난을 치던 사람이 있었는지 물으며 저게 무엇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 얼어있던 제이콥스는 힘겹게 UFO 같다고 말하자 CIA라 밝힌 2명의 남성은 제이콥스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자신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테니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과 함께 만약 어느 시점에 이 문제로 누군가가 압력을 가한다면 그냥 레이저 추적 플래시였다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제이콥스는 전역 후에도 9년 가까이 그날의 진실을 혼자서 간직한 채 UFO 현상을 연구하던 1973년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침묵을 깨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접한 미국의 UFO 학자이자 작가인 로버트 헤이스팅스는 1982년 제이콥스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지만 기사는 단순 흥미유발의 타블로이드판에 게재될 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986년 로버트 헤이스팅스는 제이콥스를 실제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다시 한번 기사화되며 사건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3월 27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당시 1964년 9월 15일에 아틀라스 미사일이 시험 발사된 사실은 없었다고 알려옵니다. 이후 경험담만 존재하는 제이콥스의 이야기는 분명 거짓일 것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과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입장 발표는 정부에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1987년 5월 6일 또 한 사람의 폭로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최초 함구령 지시를 내렸던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이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였는지 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 타블로이드지의 직원이었던 스콧 크레인에 해당 사건의 증언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고 이것이 공개되며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됩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소령은 세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한 존경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은 당시 큰 화제가 되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UFO 사건은 제이콥스의 폭로 이후 자신 또한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엮이게 됩니다. 그 뒤로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진실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한 책, 다큐멘터리 등이 만들어지며 진실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영상 또한 로버트 헤이스팅스가 만든 다큐멘터리 홍보용 영상으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 모두가 제이콥스의 주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영상들입니다. 제이콥스는 해당 영상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 1964년 영상자료 모두가 회수되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정보자유법 요청 또한 소용없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2000년 7월 4일 세상을 떠난 플로렌스 맨스만의 편지 또한 그가 쓴 편지가 맞는지 또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을 이용한 악질적인 행동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 맨스만 그의 가족들 또한 해당 사건과 UFO 영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 정부에서 UAP를 인정한 이후 2023년 또 한 번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첨단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 AATIP에 참여한 루이스 엘리존도 또한 기밀에 있던 해당 사건의 영상을 개인적인 권한으로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1964년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사무기 관련 장교와 공군 미사일 추진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로버트 살라스는 1967년 이와 같은 사건으로 미사일 10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은 점점 불어나는 목격자와 증언에도 미 정부는 침묵을 이어가며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로버트 제이콥스는 해당 사건은 모두 진실이라 주장하며 로버트 헤이스팅스, 로버트 살라스와 힘을 합쳐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며 다양한 책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날 있었던 UFO 사건을 무조건 거짓말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실은 로버트 제이콥스 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가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미 정부는 UFO를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어째서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85년 2월 17일 소련 소속 카렐리아 공화국 지역의 화물기차 1702호를 운행하던 기관사 세르게이 오를로프와 부기관사 블라드미르 미로노프는 비어있는 70대의 화물칸을 끌고 페트로자보츠크에서 출발해 수오야르비를 경유한 뒤 코스토묵샤까지 약 400km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페트자보츠크를 출발한 기차는 쿠티즈마역을 무사히 통과한 뒤 저녁 8시 35분 에소일라역까지 무사히 통과하며 모든 것은 일정대로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에소일라역을 통과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사인 오를로프는 기차의 측면 나무 사이로 이상하게 빛나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얼핏 그 물체는 둥근 원 모양을 하고 있었고 땅을 향해 광선을 방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바로 오를로프는 부기관사 미로노프를 불러 원 모양의 빛나는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창문을 통해 그 물체를 관찰한 미로노프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빛나는 물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미로노프가 창문에 다가서는 순간 그 물체는 갑자기 돌진하더니 기차 앞으로 대략 30m 정도를 앞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물체는 기차와 거리를 좁히며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합니다. 빛나는 물체와 충돌할 것을 우려한 이 둘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엔진의 시동을 끄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기차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에 끌려가듯 기차는 더 가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노비에 페스키역에 접근하고 있었고 오를로프는 무전으로 역 직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한 뒤 곧 빠른 속도로 역을 통과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역 직원은 오늘 통과할 기차 1702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온 무전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을 통해 기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만 파악한 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철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속 6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를 확인하게 됩니다. 1985년 당시 디젤 기차가 그것도 1560톤에 달하는 70개의 화물칸을 끌고 이 정도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차와 바짝 붙어있는 빛나는 구체 앞으로 또 다른 비행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행체는 마치 어떤 힘을 이용해 기차를 견인하듯 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 직원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 장면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노비의 페스키역을 통과한 1702호 기차 안에는 직경 약 4m 정도의 기하학적으로 생긴 밝은 구체로 인해 그 앞의 비행체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를로프와 미로노프에게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얼마쯤 그렇게 기차를 끌고 다닌 비행물체는 흥미를 잃었는지 기차의 속도를 점차 줄이더니 그대로 숲쪽 방향으로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고 기차는 완전히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를로프와 미로노프는 드디어 이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정을 되찾은 뒤 오를로프는 기차가 혹시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비행체가 숲 방향에서 다시 기차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고 이를 본 오를로프는 깜짝 놀라 기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또다시 기차 앞으로 다가온 비행체는 기차를 끌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치 기차를 견인하듯 끌고 다니던 비행체는 대략 1시간 20분 정도를 끌고 다니다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직전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 있던 오를로프와 미로노프는 다음 역의 직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채 기차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카렐리아 공화국의 수사관 알렉세이 포포프가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역 직원과 교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기차를 조사하던 중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 300kg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물체를 앞세운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과 1702호 기차가 비행체와 조우하기 직전 무사히 통과했던 쿠티즈마역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밝은 구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한 알렉세이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순간 소련 정부에서 파견된 듯한 조사관들이 알렉세이를 찾아와 당장 조사를 중단하라는 경고에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4년 뒤 1989년이 되어 알려지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묻히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기사로 접한 사람들은 사건의 진위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목격담 이외에는 전혀 없기에 만들어진 거짓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사건을 목격했던 지역 주민들의 기억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UFO가 열차를 견인한 유럽에서 일어난 가장 특이한 사건임에도 이상하게 사건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채 목격자만 존재하는 특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1702호 화물열차를 운행 중이던 오를로프와 미로노프가 목격한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73년 4월 13일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이날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UFO 동시 목격 사례이자 착륙 사례로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날, 충남 보령시의 낙동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코앞이었던 오후 12시 23분경 이날 4학년 1반과 2반의 학생들은 체력 검사를 위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4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은규 씨는 학생들의 체력 검사를 위해 함께 운동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은규 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운동장에서 살짝 벗어난 순간 학생들이 하늘을 응시하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은규 씨 또한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을 때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며 밝게 빛나는 은색의 비행물체가 화장실 바로 위 상공에서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인근 야산 방향으로 날아가더니 그대로 사라졌고, 뒤이어 비행체 하나가 더 나타났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은 담임이었던 이은규 씨를 비롯해 운동장에 있던 학생 22명이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은규 씨의 주장대로라면 비행체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20m 정도로 상당히 근거리에서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선두로 날아간 비행체의 길이가 대략 2m, 뒤이어 날아간 비행체는 1m 정도로 은빛 섬광을 내뿜으며 고속으로 회전하고 빠른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운동장은 화장실에서 나온 귀신이라 생각하고 떠들썩해진 아이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이에 더 이상 체력 검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 판단한 이은규 씨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이 UFO라 판단한 이은규 씨는 해당 사실을 교감 선생님에게 보고한 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본 것을 칠판에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운동장에 있던 1반과 2반의 학생 모두가 공통된 그림과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헛것을 보았거나 날아가는 새를 오인했다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였고,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증언에 분명 난생 처음 보는 비행체를 본 것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매우 상세하게 증언했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최달령, 전병관 학생. 이 둘은 비행체가 화장실 위로 접근하기 전의 상황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순서로 빠르게 체력 검사를 마친 전병관 학생은 운동장의 외부 화장실로 가기 위해 소나무가 심겨있던 쉼터를 지나치고 있었고, 같은 시각 최달령 학생은 화장실에서 나와 뒤편의 공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채 다른 장소에 있었던 두 학생의 증언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 한 덩어리가 야산 쪽에서 떠오르더니 그 구름에서 작은 구름 6개가 떨어져 나왔는데 곧이어 다시 하나로 합쳐지더니 이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고 안에서는 럭비공 모양의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고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비행체는 제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더니 색깔이 은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 두 비행체는 학교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이내 방향을 바꾸어 소나무 숲 방향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은규 씨는 학생들을 각자의 반으로 돌려보내고 숙직실에서 증언을 종합해 정리하며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물체가 학교 금정산에 내려앉아 있어요. 이에 이은규 씨는 학교를 나와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장소로 도착했지만 UFO로 보이는 물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번에는 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던 교장 선생님 김종성 씨가 이은규 씨가 있던 산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은규 씨는 산에서 내려오며 혹시나 마을 주민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학교에서 비행체가 나타났던 비슷한 시각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빛나는 불덩어리를 보았다. 빛나는 물체가 연기를 뿜으며 학교 방향으로 날아갔다. 날아가던 비행체는 금정산 중턱에 잠시 착륙했다가 다시 날아갔다. 이은규 씨는 학생들과 자신이 직접 본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는 UFO임을 확신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문화교육부와 과학기술처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썬데이 서울에도 실리며 화제를 모았지만 카메라나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이라 영상과 사진이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목격담만으로 해석해야 했기에 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역시나 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교육부에서 또한 사건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고 후속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5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회의론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금정산이라는 산이 학교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히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머리 위 하늘에 떠있는 물체의 크기, 높이를 측정할 만한 높은 건물 등과 같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빠르게 날아가는 물체의 높이 크기를 특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프닝 정도로 기록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당시 담임이었던 선생님 이은규 씨, 교장 선생님이었던 김종성 씨를 비롯해 낙동초등학교 학생 22명과 마을 주민 30명이 동시에 목격하고 증언에 상반되는 점이 없이 일치하는 매우 특별한 목격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낙동초등학교 하늘 위에 나타났던 비행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1996년 1월 20일 브라질 동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바르지냐. 오후 3시 30분경 자매였던 릴리아니와 시우바는 친구인 샤비에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집으로 가는 방향에 있던 공터의 수풀에 무언가 웅크려 있는 듯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처음 멀리서 보았을 때는 비쩍 마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들 앞에 있는 생명체는 동물도 아니고 특히나 비쩍 마른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상한 생명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순간 동물도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괴 생명체는 약 160cm의 머리가 크고 몸집은 매우 말랐으며 V자 모양으로 갈라진 발, 커다랗고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독특하게 생긴 3개의 돌기가 있었고 지독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소녀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이상한 생명체에 공포심을 느낀 소녀들도 곧장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악마를 보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생명체를 보았다는 장소인 공터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생명체는 사라진 후였고 강한 암모니아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들이 보았다는 생명체에 대한 소문은 외계인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재포장되어 빠르게 도시 전체로 퍼져 각종 신문 기사와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브라질 전 지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소녀들이 바르지냐에 자주 출몰하는 원숭이를 잘못 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에는 UFO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고 소녀들이 본 것은 착각이 아닌 실제 외계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라는 이름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UFO를 군인들이 트럭에 실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와 추락한 UFO에서 탈출해 몸을 숨긴 외계인을 생포하기 위해 바르지냐에 군부대가 파견되어 외계인 수색 작업을 펼쳤고 그 결과 외계인 2명을 생포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군인이었던 마르코 체레주와 그의 동료 에릭 로페즈는 괴 생명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1월 20일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외계인을 생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외계인과 접촉한 체레즈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그 다음 달인 2월 15일 실제로 사망하게 됩니다. 체레즈의 죽음으로 많은 의혹이 생기며 바르지냐 외계인 조우에 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 또한 부검을 요청하게 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에 무려 1년이 흐른 뒤 받아본 결과는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2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폭스 감독의 모먼트 오브 컨택트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10년 브라질군이 주도한 공식 조사에서 당시 소녀들이 보았던 생명체는 외계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4세의 노숙자 남성 무디뉴일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그가 셔츠를 벗은 채 벽에 웅크려 있는 모습이 당시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었고 브라질군은 이를 본 소녀들이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군부대가 생명체를 잡기 위해 파견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실제로 군차량이 인근 지역에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목격한 UFO는 과거 군비 경쟁으로 쏘아 올린 소련의 노후화된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지상으로 추락하며 이를 오인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의문의 죽음을 맞은 브라질 정보원 신분의 군인 마르코 체레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며 내용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르코 체레즈, 그는 특수임무를 받은 군인이 아닌 경찰 신분으로 당시 그와 함께 외계인을 생포했다는 에릭 로페즈라는 인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르코 페레즈 또한 외계인이 아닌 겨드랑이에 생긴 종기를 제거하고 난 이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며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초 의료 과실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종기는 안전하게 제거되었고 이후 검사 결과에 스테필로코커스 슐라이페리라는 포도상 구균에 속하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흔히 사람에게 발견되기보다는 개나 고양이의 농피증, 외이염, 중이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간혹 사람에게도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 보통은 발열, 통증, 불쾌감 정도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체레즈의 경우 또한 종기를 제거한 이후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스테필로코커스 슐라이페리로 인한 급성 폐혈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폐혈증은 감염에 대한 신체 면역 체계의 극단적인 반응으로 극히 드물지만 제모를 잘못하거나 피부에 난 고름을 제거하는 정도로도 2차 감염이 생겨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둘러싸고 미스터리를 증폭시킨 부검의 결과가 1년이나 늦어진 이유 또한 어이없게도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신체 조직 일부를 검사했던 법의학자 호세 자니니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에 의뢰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계속 미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마르코 체레즈의 이야기는 최초 아데마르 호세 게파르드라는 브라질 UFO 연구가가 제임스 폭스에게 체레즈의 사망 이야기를 전해주며 이것이 부풀려지고 이에 오히려 유가족들을 UFO 외계인의 음모론에 끌어들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르지냐 UFO 사건은 최초 소녀들의 이야기를 접한 이후 돈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붙으며 제2의 브라질 로즈웰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UFO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날 소녀들이 보았던 생명체와 마르코 체레즈가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폭스 감독은 바르지냐의 외계인을 검사했다는 인물과 접촉해 35초짜리 영상과 사진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실일까요? 정말 마르코 체레즈, 그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외계인과 접촉한 이후 의문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소녀들이 보았던 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2024년 2월 27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로부터 전쟁 지역에서 UFO가 촬영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영상을 제공한 이는 우크라이나군 406대대 소속의 군인 아딤이라는 인물로 DJI-4의 매빅 3T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해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도네츠크 지역을 정찰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인 화면을 재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처음 러시아군의 신형 무기라 판단하고 조금씩 확대해 보는데 이 물체는 하늘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물체는 드론으로부터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고도는 약 1.6km. 놀라운 건 물체의 크기였습니다. 약 400m로 이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로로 눕힌 크기와 맞먹었습니다. 정찰 임무를 마친 이후 다음 근무자가 해당 지역으로 드론을 비행했을 때는 더 이상 물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입수한 데일리 메일은 곧바로 기사를 작성했고 영상은 우크라이나 UFO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2022년 5월 미 공군이 바그다드 상공에서 촬영한 원통형 UFO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적인 사람들은 이것은 신기루의 일종인 파타모르가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파타모르가나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공기가 위로 밀려나며 역전 현상이 발생해 밀도 차이로 인해 빛이 굴절되어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아래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으로 이를 관찰하는 사람은 물체가 물이나 지평선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좀 더 과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아딤은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런 신기루가 나타날 수 없고 무엇보다도 파타모르가나처럼 신기루 현상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항공안전협회가 만든 스카이 브러리에서도 과연 전쟁 중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인 숙련된 군인이 신기루를 구분하지 못해 UFO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소비할까라며 오히려 드론의 오작동을 의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드론의 제조사인 DJI-4 대변인도 정확히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장비 오류가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상 속 상단에 빨간색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당시 최신 기술의 숙련 문제 또는 프로그램 오류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로 인해 물체가 촬영되었는지 또 물체가 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딤이라는 인물은 우크라이나 군인 신분으로 작전을 수행 중이기에 기사에서는 익명을 사용해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 보이는 UFO의 고도, 높이, 크기 또한 확실하지 않아 현재도 이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찰 중 우크라이나 군이 촬영한 이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 지중해의 중앙 시칠리아 섬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몰타. 이곳은 기원전 52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시칠리아 섬에서 건너온 인류가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후 페니키아, 카르타고, 로마, 비잔틴, 시칠리아, 아랍, 스페인, 영국 등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현재의 몰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명이 남긴 유적지와 역사적인 기념물, 그리고 지중해의 아름다운 해변을 뒤로하고 몰타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지하 세계에는 다양한 음모론과 괴담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몰타에는 수많은 지하 터널이 존재하고 그 터널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로마까지 이어진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1902년 몰타의 파울라에서 당시 집을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집터에 수로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고 있을 때쯤 벽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지하로 향하는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스터리의 할 사플리니 지하 묘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할 사플리니 지하묘지는 1903년 11월 고고학자였던 마누엘 마그리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마그리 박사는 선교 활동을 위해 떠난 튀니지 스팍스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그동안 진행했던 지하묘지의 기록과 보고서 또한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이후 또 다른 고고학자였던 테미스토클레스 자미트 박사가 마그리 박사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할 사플리니는 기원전 3300년경 건설된 것으로 종교적인 시설 혹은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원형의 공간으로부터 여러 갈래의 통로가 이어져 그 길을 따라가면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의 곳곳에는 사원과 사당, 제단처럼 보이는 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미트 박사는 지하의 깊숙한 곳까지 이동하며 무덤처럼 보이는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는데 그 수만 추정컨대 약 7,000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미트 박사를 놀라게 한 것은 수많은 유골 사이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길쭉하고 큰 모양의 독특하게 생긴 두개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고고학계에도 큰 화제가 되며 일부에서는 두개골의 주인을 두고 당시의 주술사, 종교 지도자 혹은 신인류, 사라진 아틀란티스의 생존자, 심지어 고대 외계인이라는 이야기까지 각종 추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학자들이 밝혀낸 조사에서 두개골은 인위적으로 변형한 흔적이 전혀 없는 유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 사플리니 지하묘지에서 발견된 독특한 두개골을 포함한 수많은 두개골은 몰타의 발레타 고고학 박물관에 잠시 전시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게 되고 이후 이 두개골에 관한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최초 발견자였던 자미트 박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연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사플리니가 최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을 무렵 이곳의 모든 구역을 개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입구를 폐쇄하게 이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초등학생 30명이 할 사플리니 지하를 방문해 구경하던 중 집안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이후 지하에서 학생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렸지만 몇 주에 걸친 수색에도 학생들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이후 정부는 혹여나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구를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실 바닥이 무너지며 학생들이 실종되었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정부의 입장 발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영국 대사관 직원이었던 로이스 제섭은 학생들이 실종되기 직전 할 사플리니를 답사하게 됩니다. 그녀와 일행들은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던 중 재단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가이드는 돌연 여기까지가 투어의 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재단 뒤로 이어진 길이 있었음에도 투어의 끝이라는 말에 왜 더 들어가지 않냐 묻자 가이드는 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만약 더 들어간다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심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일행들은 가이드를 두고 재단을 넘어 더 깊숙한 곳까지 향하게 됩니다. 촛불의 의지에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던 중 입구로 보이는 큰 통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또한 여러 갈래의 복잡한 길로 이어져 있었고 일행들은 지체하지 않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탐사를 이어가던 중 방으로 보이는 어두운 공간 안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자신들의 일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놀란 제섭과 일행들이 비명을 지르자 방 안에 있던 그들이 일제히 일행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 순간 또 다른 비명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들고 있던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축하고 미끄러운 낯선 감각에 공포심을 느낀 제섭과 일행들은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겨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사플리니 입구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가이드는 마치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1940년 8월호에도 실리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소문들 때문에 혹시 정부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몰타에 전설과 괴담, 음모론이 퍼지며 진실을 알려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국립박물관 측에서 자미트 박사가 실제로 큰 유형의 두개골을 발견한 것은 맞지만 그저 두개골 조기 유압증을 앓고 있던 사람의 두개골일 뿐 음모론에 등장하는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은 아니었고 실제로 모두 평범한 두개골이라며 1980년대와 2019년 호주의 연구팀이 두개골을 정밀 분석한 뒤 2020년에 다시 한번 총 2번에 걸쳐 문제의 두개골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입구를 폐쇄하고 전시를 중단한 이유는 유적지와 유물들의 보존을 위한 조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7,009의 유골이란 이야기는 자미트 박사가 특정 지역에서 약 100명의 유골을 발견한 것을 두고 이 정도 규모의 묘지라면 약 7,009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 그 정도의 유골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초등학생들이 실종된 사건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었고 로이스 제섭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녀의 일화를 박물관 측에서 소개하는 등 특별히 부정하는 내용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회의론자들은 단순히 만들어진 이야기라며 이후 박물관 측에서도 홍보를 목적으로 전설과 괴담을 엮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공개된 두개골은 단지 눈속임일 뿐 정체불명의 두개골은 어딘가에 따로 보관 중이고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실은 모두 정부에서 은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 사플라니는 재단과 사당 그리고 대량의 유골이 발견되었기에 종교시설 혹은 무덤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는지 또 이곳의 사용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의문의 두개골, 사라진 학생들 그리고 로이스 제섭 그녀의 경험담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